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시켰다는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조건 없이 지난 4월에 일본을 풀어줬지요. 일본이 먼저 조치를 취했으면 일본이 풀어야 할 것을 우리가 먼저 풀어줬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바로 풀어야 도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오니까 마치 선심 쓰는 듯 복원시킵니다. 일본이 하는 걸 보면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래,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함께하는 네 분 패널입니다. 수요일은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지요. 매일 새롭게님, 와, 수요일의 맛 똑부러진 김장자매 철인 형제 화이팅. 제가 수요일 날은 표정이 좀 더 밝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티가 납니까? 굉장히 티가 납니다. 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래도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른 날도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선정하지만 기분 좋으면 몇 분 더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개한다고 다 선정된 거 아니거든요. 소개했다고 막 이렇게 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마음만 아픕니다. 선정되신 분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소개하면 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픽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39만 7천 명, 4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가야지요. 김지훈님, 100만 멀지 않았습니다. 정본 아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니까 김지훈님, 들어오시는 분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인사를 해주시고 아주 우리 스픽스 문지기 역할을 해주셨는데, 김지훈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닉네임,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광고 나가겠지만 스픽스 글램모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 2+2 구매하시면 지금 한정 수량으로 손선풍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손선풍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500개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고 우리 스픽스에도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재지정했다고 하는데 한일 무역 분쟁이 이걸로 이제 4년 만에 매듭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수출 통관 이런 거 할 때 우대해 주는 그렇습니다. 것, 그런 거죠? 예, 한일 양국 간의 수출 통관 관소화 조치,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백색 국가로 지정하면 이 관소화에 대한 수혜를 이 상대국한테 부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저희가 대법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 보상을 해야 된다, 전범 기업임을 좀 분명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로서 내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유로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라는 성격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이 다른 합리적 이유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물자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원자재들 수출을 규제했죠.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지 등을 살펴보면요. 이 수출선을 다각화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내줬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조치가 저는 물론 평가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 4년 만에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풀어줬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거나 기대 효과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은 아닌 부분이어서 뭔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늦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일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일본의 대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또 개발하는 그런 역량도 키울 수 있었으니까 뭐 우리로서는 또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신은규 변호사. 일본이 먼저 잠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 좋아지면 먼저 풀어라. 우리도 풀어주마. 이렇게 해야 순서인데 일본이 먼저 잠궜고 우리가 나중에 또 대응하고 그랬다가 우리가 먼저 풀고 그런데 일본은 또 바로 또 풀지도 않고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푸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속셈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모레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는 놈 딱 하나 준다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저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과거 역사 문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사과나 배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지금 이웃 국가다 보니까 너무 얽힌 사연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순서대로만 따진다 그러면 앵커님 설명처럼 이제 순서대로 풀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얻을 만큼 다 얻었다라는 판단 속에 이제 하나 던져주는 이제 이런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관계가 참 걱정인 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 문제, 그럼 일본에 대한 뭐 사과나 진정성 있는 그런 반성이 지금 전제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내줄 수 있는 거 지금 다 내줬다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뭐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주장할 명분들을 이번에 많이 잃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된 거는 참 다행이지만은 너무 많은 대가와 비용을 좀 치른 것이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 당연한 거고 뭐 또 환영할 일이지만 뭐 그렇게 뭐 고맙다 잘 됐다 뭐 이럴 정도까지 기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요. 박수 치면서 환영할 그럴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거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이런 상황인데 일본 가서 그냥 다 탈탈 털어주고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그 보훈 차원에서 일본이 이렇게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지렛대 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달 있다가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더 무시받는 기분이어서 이거는 응당했어야 될 일을 몇 달 미뤄서 하면서 뭐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시받는 기분이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김철근은 왠지 뭐 돈 빌려주고 받는데 좀 찝찝한 느낌? 뭐 이자도 못 받으면서 호구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굉장히 무시당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먼저 풀어야 되고 그리고 풀면서도 굉장히 그 빨리 못 해줘서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되려 다른 걸 얹혀서 누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뭔가 시혜를 베푼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 완전 호구죠. 사실은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걸 했지만 실제 일본은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GDP가 일본의 3분의 1을 넘었어요.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되면 우리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게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GDP는 이미 거의 일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한일 간의 경제 패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다툼을 하는 시기에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를 제재를 한 거거든요. 한번 꺾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잘 뚫고 나온 건데 이것을 정치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 됐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그냥 무마해버리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굉장히 똑바로 직시해야 되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일본을 발 아래 둬야 되는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같습니다. 공장에도 됐으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왜 이 시점에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원을 했는가 우리 국민들 대충 눈치챕니다. 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지요. 지금 7월 4일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해저 터널 완공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은 오염수를 7월 4일 이후에 방류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괜찮겠습니까? 국민의힘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국민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괜찮은 것 아닙니까?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일본 오염수 방류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서 확정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 입장이니까 들어보시죠. 방류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또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이 보다 한참 전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10년대 중후반에 한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최종 선택 과정까지 다 인발급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여러 가지 측면 또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이미 IAEA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요. 김유정 의원, 지금 뭐 정부 지난번 시찰당 가고 또 발표하고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은 딱 정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국무조정실 1차장의 얘기가 마치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사 일본에서 저게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정부에서 저걸 설명을 우리한테 합니까? 지난번에 미사일 쏘고 했을 때 오발령 재난 문자 난리 한바탕 났을 때 오세훈 시장은 끝까지 그게 오발령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적극적인 것이었다. 뭐 과잉 대응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잉 대응해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일한 대안이 해수에 이제 희석해서 방류한다라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런 논의를 할 때도 4-5개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걸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야당과 국민만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괴담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어민들 또 일본의 야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을 대변하면서 일본 정부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일본에서 주장을 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히 반대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기 변호사, 지금 뭐 네.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지난번 성주 참외도 너네들 괴담하고 광우병 괴담하고 그러면서 뭐 가서 참외도 먹고 그러던데 저희가 영상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 또 뭐 성일종
지금 뭐 다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했던 발언,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고 여당 되면 안 위험하고 이렇게 인식이 바뀝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오류의 독선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독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다 선한 걸로 지금 둔갑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금 2년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지금 당황하고 분노케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그렇게 좋아하면 일본 방식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전 일본에서 지난 93년도 10월 달에 그 러시아가 900톤 정도의 핵 폐기물을 동해 바다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를 한 것이죠. 900톤입니다. 900톤. 일본이 엄청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제법도 좀 바뀌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됐던 것인데, 아니 일본 정부 그렇게 좋아하면 좀 기시다 총리가 하듯이 좀 외교를 배우면 안 됩니까? 그때 일본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런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번에는 137만 톤이에요. 뭐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양을 지금 방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괜찮다고 일본에 대해서 방어를 지금 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첫 번째인 것이고, 저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반대를 하면은 자꾸 선동이다, 아니 괴담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반대를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만 무오류라고 하는 것도 거의 종교적 미신 아니냐, 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뭐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미국은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가 다 핵을 많이 운용하는 나라들은 사실상 공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 세계적인 질서와 상관이 없이 일단 오염된 걸 뿌린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이건 상식에 맞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다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지인이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아산 현대병원장이 쓴 글이라면서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무서운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하도 요즘에 SNS를 통해서 출처불명의 글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가짜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작진한테 팩트체크 좀 해달라. 정말 아산 현대병원장이 쓴 글이 맞나? 그랬더니 체크를 해줬더라고요. 맞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아산 현대병원장이 쓰신 글이니까 소개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무서운 이유 하면서 이제 앞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서 가장 인체에 위험한 물질은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반감기가 무려 37년으로 길어서 사람 몸에 100g이 한번 들어가면 37년이 지나야 50g이 남고, 거기서 37년이 지나야 25g이 남고, 거기서 또 37년이 지나도 그 절반인 12.5g이 인체에 남아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사선, 이 경우 전자선인 베타선이 방출된다. 인체 내에서 한평생 방출되는 베타선은 그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특히 세포 내 DNA를 파괴하여 돌연변이, 세포 파괴, 암 발생을 일으킨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어린이의 생식세포 내 DNA를 파괴하여 생식기능 저하, 그 후손의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같이 60, 70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은 인류라는 종의 멸종을 일으키진 않지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임기 여성의 방사선 피폭은 생식세포 DNA를 파괴하여 기형, 불임 등 인류 멸종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먹는 건 짠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 생물이 아니냐. 세슘 137이라고 합니까? 137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아이오다인 131 등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대개 무거움으로 연안의 바닥에 가라앉고, 거기에 사는 미세 해양 생물은 새우 같은 작은 생물의 먹이가 되어 농축되고,
또 새우 등 작은 생물은 더 큰 생물의 먹이가 되어 결국 정어리, 여기 정어리 나오네. 연어, 명태, 문어, 오징어 같은 비교적 큰 해양 생물 체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세슘 등이 그 생물이 죽을 때까지 평생 농축되고 또 그걸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각종 암, 내분비 질환, 생식기능 저하가 오게 된다. 제발 오염수가 희석되니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은 과학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산 현대병원장 이분도 괴담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철근 실장? 이건 괴담이 아니죠. 내가 아까 그 국무조정실 1차장 브리핑을 듣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관방장관 아니에요? 일본의 관방장관? 일본 관방장관이 그 브리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이 임박해 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그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선동한다 그러고 괴담을 퍼뜨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사석에서는 별 황당한 얘기도 다 해봤어요.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일본 사대주의도 아니고 일본 뭐 종족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최소한 보류해라라는 주장도 할 수 있고 검증될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국제적으로. 근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꾸로 일본국 관리들이 하는 얘기도 아닌데 일본국 관리가 하는 것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본 어민들도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괜찮다. 7월 초순 정도 되면 결국은 방류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해양 방류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돈입니다. 돈. 도쿄 전력이 이걸 오랫동안 가두어 두고 또는 해양 방류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서균열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예, 예. 때도 그분이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반감기 동안 놔두고 몇십 년 뒤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 비용 들죠. 보관해야 되죠. 그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희매 변호사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총리한테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당신 손주한테 마시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손주가 없습니다. 예, 자녀가 없죠. 자녀가 없으니까.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자녀가 없고 국무총리도 자녀가 없어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학력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우리 후손들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영역인데 왜 정치 선동을 하냐고 얘기해요. 괴담을 민주당이 퍼뜨린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계에 의견이 일치해 않아요. 지금 방류 시점으로 7월 4일이 계속 거론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IAEA의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7월 4일 만나면 그 직후에 방류가 있을 거라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미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IAEA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론 큰 틀은 방류가 안전하다는 거지만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고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방류를 할 때 1차 알프스를 거쳐서 오염수를 처리한 이후에 핵종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장 의사시잖아요. 과학 다루시는 분이고 건강과 관련한 전문가인데 지금 세슘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 낸 그 보고서에 따르더라도요. 우리가 이걸 처리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어류 농축계수,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들, 체내에, 인간의 체내에 흡수되기 이전에 그 저변에 깔리는 세슘을 습득하는 그런 새우들, 그 이외 상위 포식자들, 그래서 최상위적으로 인간에게 가는 그것과 관련한 어류 농축계수는 현 시점에서 진단할 수 없다라고 일본이 얘기했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이 일본보다도 더 나아간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듭니까?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일본의 태도 짚어주셨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전투기 띄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선 수치 수집하겠다고요. 동유럽이잖아요. 스페인, 프랑스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태도예요. 지금 37년, 반감기가 37년이면 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의 아이는 저는 이 상황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킨 국민들도요. 여야 없이, 진보 보수 없이 아이 가진 부모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괴담에 선동된다뇨. 국민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 실망스럽기가 그지없고,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100 몇십 석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문제부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우원식,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요 이걸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요, 성주에 가서 참외를 먹고 횟집에 가서 회를 먹습니다. 지금 성주 가서 참외를 먹는 모습이죠. 김기현 대표요. 참외 맛있다고 그러고 이미자 의원도 국회에서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지금 횟집을 찾아가는 윤재욱 원내대표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기현 대표 참외 먹고 나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청정 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농민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는커녕 생계를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이걸 국민의힘은 같은 괴담으로 놓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등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보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보는가. 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고 있고 아직 오염수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뿌릴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외를 먹고요. 갑자기. 그리고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회를 먹으면서 안전하다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죠, 저거는. 저는 저 행태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좀 그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우리가 뭐 학교 생활 하면서도 힘센 학생이 있고 뭐 힘 약한 학생이 있다고 칠 때 힘센 학생이 막 운동장에다가 이상한 물질 막 놓고 갑니다. 막 버려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일본이 힘이 좀 세다고 자기들이 뭐 미국하고 더 친하고 해서 몸에 안 좋은 물질을 막 뿌린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야 뿌리지 말아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자꾸 뭐 해류가 돌아서 안전하다라든지 거의 확신에 차서 지금 안전하다고 뻗들이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보수 내에서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그게 안전하다고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데 그 보시면요. 지금 요 안전 선동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저게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본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답답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김철구 실장 참여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뭐 이제 성주 사드 배치할 때 그 뭐 전자파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뭐 위험하다 막 이러지 않았느냐 뭐 이번에도 똑같다 이런 뜻은 이해가 가요. 근데 횟집은 지금 오염수 아직 방류 안 했잖아요. 지금 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회 먹어도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먹어도 되죠.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죠. 맛있죠. 제가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맛있죠. 지금이야. 7월 4일 이후에 어떻게 하나 아니, 봐야죠. 근데 국민의힘이. 저는 좀 답답한 게 말입니다. 맛있죠. 김예정 의원 방송할 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한다고 해서 야당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하고 단식 농성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당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 기껏해서 성주 가서 참외 먹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서 이제 회 먹고 이렇게 해서 먹방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됐고 또 실제로 오염수가 방출돼서 해류를 따라서 온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가 안전하고 맛있죠. 그걸로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저는 뭐 전혀 얘기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방류를 7월 4일 날 이제 IAEA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7월 4일부터 한다는 것이지 한 번에 콸콸콸 다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30년에 걸쳐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해양 방류가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본이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340억 든다는 겁니다. 탱크 만들어서 보관하고 하면 이게 한 3, 4천억 들어가고 뭘 이거를 콘크리트와 고체화 시켜서 하는 게 한 1조 이상 들어간다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전 지구적 테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일본의 선전이잖아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이걸 놔두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선언하고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도 어민들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회 먹고 참외 먹고 여당 의원들 돌아다니며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알프스가 뭐 그동안에 뭐 8번 고장났다 몇 번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 30년간에 걸쳐서 이걸 방류한다고 했을 때 알프스가 문제없이 제대로 오염수를 걸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시 체계를 우리는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어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참외 먹고 회 먹고 이러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문이 막혔던 이유는 이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에 정말 기가 차서 제가 말이 안 나왔는데 양국관리법 얘기 나올 때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치우자라고 얘기를 하더니 또 오염수가 나오니까 오염수를 싹 다 마실 수 있다면서 다 마시자 그러더니 이제 와서 또 회 먹고 참외 먹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참외 먹고 뭐 할 진짜 돈이 많이 없어요. 뭐 사교육 때려잡자 그러잖아요. 다 쓰고 나니까 빚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것까지도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그걸 문제 제기하면 그게 또 괴담이고 선동이래요. 그럼 자기들한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치사한 방식으로 합니까? 이 프레임을 상당히 나쁘게 짜는 거거든요. 그 저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걸로 반박을 해야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참외를 먹으러 다닙니까? 그리고 왜 뿌리지도 않았는데 왜 회를 먹습니까? 이거는요
뭐 진짜 초등학생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정말 이거는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식이 돼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라면만 먹어야 되니까 정부가 또 이렇게 자상하게 라면 값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니 장유미 변호사 네. 이 오염수를 말이죠. 그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썩어서 막 가스가 차서 팍 폭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좀 반감기라고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분명히 이게 줄어들고 그러면 그때 흘려보내면 될 일인데 이렇게 온 세계를 걱정을 시키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인접국가인 우리가 이렇게 막 막아주는 것 저는 100번 양보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만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되게 유사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캐나다와 인접 국경 지역이라서 이게 또 타국과의 국제 좀 분쟁 비슷하게도 흘러 들어갔었어요. 그때 미국은 이걸 수증기화해서 공기 중으로 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더 안전하다, 덜 안전하다는 여러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외에 즉각적인 방류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괴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마 정치적인 슬로건일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거 믿지 마라, 봐라. 서고기 때 그랬고 성주 때 그랬고 보수 언론은 거기에 성주에 기자 보내고요, 뭐 부산에 기자 보내고 뭐 각지에 보내면서 민주당이 내지는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는 우리랑 같이 집회하자고 선동질을 해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시선과 그런 꼼수 같은 태도로는요 국민 설득 못할 겁니다. 국민 수준 그 정도로 낮지 않아요. 괴담이라고 하면 이거 괴담이구나, 진짜 안전한데 거의 청정수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구나.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에서 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못 씁니까? 일본에 기금을 이미 마련했어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제주도 지역을 가진 의원들이 관련해서 입법 발의를 했죠. 그것도 괴담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기금을 마련해서 자국의 어민들 보존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걸 입법 발의한 부분을 한 국회를 두고 선동질을 한다고 얘기하는 정부는요 국민들로부터 어떤 형태로의 선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라면 얘기했더니 정성욱 님이 스프에는 소금, 해산물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아까 아산현대병원장 박현수 원장님 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현직에 계시면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렇게 글을 쓰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당이 지난번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당도 만나고 관계자들 만나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갔더니 그 일본 사회당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한국은 찬성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해가 안 외교를 할 때 정부가 야당을 지렛대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나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어도 이것까지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걸로 지렛대를 삼고 방패를 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걸 선동이다, 괴담 유포다, 막 아까 뭐 폭력 얘기까지 김기현 대표 하시던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을 권성동, 이미자, 이만희, 제 이름도 다 외웁니다. 김성표 이런 분들이 불과 2년 전에 다 했거든요. 그 이분들 괴담 유포자잖아요. 2년 내내 괴담 유포.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네요. 이분들 다 싹 다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괴담 유포하고 선동하는 사람들하고 그럼 어떻게 당을 같이 하겠어요? 그럼 저 포함해가지고 지금 괴담 유포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이번 차제의 당을 한번 싹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괴담 유포자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시각에서는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당을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당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좋은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이쁜이 아이디가 이쁜이인데요.
오늘 패널은 좌파 우파 협력 합작팀 같아서 보기 좋네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 좌우로 편가르지 말고 서로 단점만 보지 말고 오늘 패널 분들처럼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분 패널 분들 나라가 바로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공정과 상식을 잃지 않고 힘내시길 바랭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쁜이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몇 분 더 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권이 여기에 맞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검사 공천입니다. 검찰 정부에서 내년 총선에 우르르 검사들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으니까 김기현 대표 이번에 벌써 세 번째인가요?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 대통령 별로 만난 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대통령 뜻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굉장히 자주 해왔다. 제 기억으로 1대1로만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다. 만난 것 외에 전화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 주고받으면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랬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공개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공개가 안 된 거군요. 그 김기현 대표 저 발언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총선 때까지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임기는 그때까지 아닙니까? 임기는 그 이후죠. 이후까지 있는데 예. 김기현 체제로 총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끝까지 가겠지만 올 연말이라도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바로 무너뜨릴 건데 그 전까지 총선 공천에 대해서 원칙이나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을 거고 여론 추이만 지켜볼 건데 당연히 지금은 검사 공천 없다 그러겠지. 검사 공천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근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 선거입니다. 예. 예, 총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임기 이제 말에 지방선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총선인데 총선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임시 대통령이고 총선에 실패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럼 결국 5년 내내 정권은 잡았으나 일을 못할 것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찌됐건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압박은 있겠죠. 그 중압감은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인데 이 상태로는 170석? 이 상태로 가면 거꾸로 민주당이 170석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러프하게 어떤 사람은 한 100석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이 예.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영남밖에 없어요. 영남하고 충청, 강원 이 정도인데 영남 60석에 충청, 강원에 20석에 비례 20석 정도 하면 100석 정도 잘하면 100석 되는 거예요. 수도권 121석 중에 지난번 19석 정도 했는데 저희는 지금은 내일 당장 선거라면 더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170석은 희망이 섞인 그냥 그 나름대로 자기 희망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야 200석인들 양에 차겠습니까? 많은.
170석은 조금 있다가 좀 분석 전망을 해보기로 하고 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신은기 변호사 지켜질까요? 근데 저는 요 장면을 보면서 일단은 참 검사 공천 얘기가 자꾸 회자되는 걸 보고 또 저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김기현 대표 상당히 좀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찔리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먼저 밑밥을 까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안쓰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나 사실 뭐 다 이렇게 다수당하고 싶을 거고요. 뭐 마음만 같으면은 뭐 최대 다석 다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최대 다수의 의석을 얻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페어 플레이를 해야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절차를 지키고 룰을 지켜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반치광이라는 영화 있듯이 레슬링도 반칙하고 막 로블로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기면은 그걸 누가 그 정당한 승리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좀 반치광 같은 승리?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저는 받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그 카르텔이라는 용어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공천 카르텔 같은데 검사와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검사왕국 저거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말을 꼴 건지 제가 뻔히 예상이 되는 게 현직 검사는 아니지 않냐 또 막 이렇게 말 비틀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검사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당연히 변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 지금 공천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인데 나중에 가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공천하면서 이분들이 현직 검사는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게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국민들이 김기현 대표 신뢰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한 제목을 보니까 검사 공천 없다 강조 또 강조 단 이들만 빼고 이렇게 하면서 5명 뭐 5인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 인사 5인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신은기 변호사 혹시 빠진 사람이 이분들은 있네요. 네. 빠진 사람. 석동현 검사장도 빠진 거 있는데. 그러면 여기 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 공천 지금 다 유력하다고 시중에는 다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뭐 그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본인 자유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처음에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니까 검찰 출신 인사들 좀 쓰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에도 검사 출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서는 검사들이 대거 유입될 걸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뭐 석동현 지금 그 검사장 같은 분도 빠졌고 지금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지금 또 국민권익위원장도 검사 출신 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쪽으로 보낼 거 다 보내면 공천하려고 그러면 또 사람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한 1월까지 또 지금 있는 검사들 현직들을 또 전직 만들어가지고 내보낼 요량이 아니라면은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다 여의도에 다 이렇게 회자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애써 지금 검사 공천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기까지 했던 지난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산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첫째,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원외 지역 위원장들 나 믿고 기다려라. 나 너네 공천 시켜주겠다. 나도 대권 꿈이 있지 않니?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뭘 이렇게 이걸 강조해서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되게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과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지 원외위원장들을 공천 줄 그 자신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바라볼 때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뭘 잘하고 있어야지 검사들이 공천으로 나와도 후보가 돼서 나와도 찍어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전직 검사들은 뭐 당연히 공천받고 당연히 다 당선될 것으로 아예 못 박아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의 저 자신감은 그야말로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그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수도권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인물이 일 경우에 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좀 갈 수가 있겠는데 지지율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영남 외에는 거의 안정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결국
그 검사를 공천하려면 영남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 경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대부분의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인데 예. 이분들이 공천에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제3당으로 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텃밭인 영남마저도 그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검사 공천을 하니 많이 뭐 김기현 대표가 보장을 하니 많은 이건 사실은 말뿐인 거죠. 만약에 지지율이 이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현 체제 자체 여당의 지도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여권이 결국 어찌됐건 다음 총선에서 해볼 만한 싸움을 하려면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때 이겼던 그 연합군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연합군을 만들지 않고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내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 오만과 자신감, 그러니까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정말 본인들의 희망일 뿐이죠. 국민들이 과연 그걸 지지해 주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유매 변호사. 네. 170석 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좀 국정 운영이 수월할 텐데 이런 단순한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고 네. 목표를 이렇게 네.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나름 계산이 있었을 계산이 거 아닙니까? 있는 거죠.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저는 상황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170이라는 워딩이 진짜 했다면요. 나온 거라고 봐요.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목표치로 관철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로 상정할 만하구나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요. 모든 국정 운영에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마구 훈계하고요. 교육 문제 내가 아는데 그리고 그걸 정부 여당의 또 정책위 의장 이런 중진들이 뒷받침해 주죠. 야, 관련 수사해서 다 알고 있어. 전문가야. 야, 대통령 잘 몰라. 교육 전문가야.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노동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연금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국정 운영에 내가 1년 해봤더니 대통령 이거 할만하네. 정상외교 이런 것도 내가 대단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일부 측근들, 참모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터질 거예요. 그런 아주 상황 진단을 객관적이고 좀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170석이라는 워딩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검사 출신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5명 뭐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사람 중에 딱 1명에게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너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선배들 계속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 안 할까요? 이 검사들,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들, 저는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그 잣대로 그대로 들이대면요. 아마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내부 법률가들, 특히 검찰 출신들 진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총선에 나와서 어떻게든 의회에 입성해야 뭔가 리스크를 그리고 본인을 향한 뭔가 문제 제기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와 검사 만능설을 신주단지 하듯이 갖고 있는 대통령실의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나올 거예요. 아주 좋은 곳에 공천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게 어떤 뇌관으로 이 정치 영역에서 작동할지는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석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국회 그 과반이 151석이잖아요. 이건 본회의에서 과반을 득하는 거고 166석이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166석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170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180석이 되면 5분의 3으로 패스트 트랙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200석이 넘으면 개헌 저지선을 뚫은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국회 운영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동력으로 쓸 수 있다. 그럴 정도가 되려면 각 상임위에서 전부 과반을 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170석을 얘기했을 건데 제가 보기엔 언감생심입니다. 170석이 좋은 걸 누가 몰라요? 아니, 저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요. 지금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고 거의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수도권에 121석 아닙니까? 중도 표심 딱 계산 때리면요.
현재 여당은 100석 정도가 거의 지금 간당간당한데 요게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김철근 실장하고 분석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70석이라고 하는 것은 70석을 더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개죠. 지금의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중도 앞으로 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토끼분리 전략 같아요. 토끼분리 전략. 이 토끼분리 전략이 뭐냐면요.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먹겠다. 예.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을 극우화시켜서 더 전통 지지층을 먹고요. 나머지 70석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제가 봤을 때 어용정당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와 가까운, 그러니까 결을 같이 하는데 중도에 비슷한 외관을 띠는, 그치만 소속은 사실상 정부와 한 배를 탄, 전 이런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아마 중도 표심은 약간의 보수 색채를 띠는 인사들이 가서 잡아오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위성정당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놓고 위성정당처럼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런 짓은 못하겠지만 하나의 중도적인 표심을 잡겠다라고 나오면서 뭔가 그런 보수적인 색채를 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친한 이런 정당이 하나 나오면서 저는 산토끼를 따로 먹겠다 이런 전략 같거든요.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극우적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170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 같은 분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살짝 영입을 해서 약간 보수 색채를 띠면서 이런 식으로 정당해가지고 한 거기에 뭐 이렇게 검사들도 일부 들어가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고서는 아마 이거지 110석이 나올 수 없다. 그럼 110석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런 물밑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170석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지난번 21대 때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양당이 워낙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또 하겠다는 거는 뭐 그냥 그거는 자충수 두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인규 변호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 포석을 두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특별채용 문제로 지금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저 모양 저 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170석 발언에 대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고발해야죠. 탄핵사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170석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일단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수도권 싸움이 될 텐데 금태섭 신당 수도권 30석 가져가겠다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몇 석씩 가져갈 수 있을지도 참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런 식의 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필요하고 이런 포석들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는 되는데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도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할 말씀은 총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지율이 40%를 못 넘고 7대3으로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총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은 없고 170석 딱 이렇게 하니 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뭔가 판세를 잘못 읽고 있든지 또 하나는 무슨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꿍꿍이 속 계산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상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토끼분리 전략도 계속 저도 이제 의심이 가는 것이 지금 정도로 가면은 아 이거 100석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엉뚱한 짓을 계속하면서 170석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뭔가 특단의 전략이 저건 내포된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나눠서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잡고 산토끼는 산토끼대로 잡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지 않고서는 이게 170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쓰려면 그 선거구제 개편이
따라와야 되는데 소선거구제 하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지금 제3지대의 그 신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양양자, 뭐 금태섭,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 등 이 분들을 사실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뭔가 포석을 둘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확대 개편했던 정계 개편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연말쯤 갔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김기현 지도부 부분도 힘을 뺄 수가 있고 n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른바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핵심 키는 대통령 지지율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단의 전략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20명인가 29명인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이 아주 부패한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저 굉장히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왜냐면요, 이 돈봉투 사건의 수사의 가장 핵심 단초는 녹취록이잖아요. 녹취록은 검찰이 확보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정근 씨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초기부터 처음에 집 압수수색했더니 안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본가 압수수색 뭐 천장 위에 있었다. 진작에 검찰은 갖고 있었어요. 물론 양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거 그렇게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혀두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 모든 발언에 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왜 나 안 부르냐는 그 항변에는 제가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왜 안 부르죠? 왜 못 부릅니까? 이게 정치 스케줄이 검찰 머릿속에 없다면 안 부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래구 씨 진작에 구속됐거든요. 영장 청구 2번 해가지고요.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왜 수사가 휴직에 갔을까? 총선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뭔가 그 맞물려지는 접점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혹 수사는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검찰의 몫이에요. 공익의 담보자로서 부여받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 머릿속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과연 없나요? 그리고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대단히 여러 퍼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관 내정자, 사실 내정자죠. 너무나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퍼즐이 과연 짜맞춰졌을 때 그 큰 그림은 무엇일 것인가? 이른바 사정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정권이 들어섰으면 거기에 걸맞게 검찰이 좀 더 잘하고 수사를 착착착착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은 어떤 정권을 만들었을 때 그런 실세로 오해받는 분들은 뭐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권력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게 통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시작부터 검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검찰 사랑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게 뭐 통치에 위해서 뭐 효율적이고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 여기에 대한 후과는 반드시 치를 거다라고 보고 과거에 뭐 하나회 같은 조직도 군이 정권 잡았을 때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즉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이 중용을 받는 것인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단을 좀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 정치가 힘을 못 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170석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만 좀 짚어봅시다. 검사 출신이에요. 여기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인가 본데요. 네. 여기 위원장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사석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안보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서 했다는 건데 이 말이 나오니까 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니 현직으로 이런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김유정 의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근데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 핸드폰도 찾아줘야 되고 노조 탄압에도 앞장서야 되고 너무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을 걱정해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토론회와 이 발언의 본질은 국정원 대권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그런 작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첩이 임명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간첩 하수인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공적기구잖아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니 이게 완전 꼴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공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 방식, 이게 그 전통적인 그 보수 이른바 극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가장 큰 타이틀로 반공을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이견이 있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럼 이제 선동, 괴담 이런 걸로 몰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그 악마화 시킬 수 있는 게 결국은 북한이거든요. 북한하고 가깝다. 이렇게 친북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거 효용같이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미 보수 세력이 지난번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전까지 전국 선거에서 3연패를 하면서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선거하는 효용 가치는 끝났는데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란 걸 국민이 누가 믿냐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유매 변호사. 네. 국민의 70% 이상은 모르고 있다. 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70%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 보면 7대3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도 이 70%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지? 근데 대통령이 30%대의 지지율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읽히는 거죠. 본질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 이 이관을 시킨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70%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고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고 더 황당한 거는요. 야,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받아라. 사무라이들도 팔 하나 내주고 상대 목을 친다. 그러니까 이 대공수사권 넘어가기로 한 거는 원상복귀 시켜라라는 이야기를 마치 전략적이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토론회의 컨셉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전 정보위원장이 박덕흠 의원인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해 충돌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분이시죠. 그냥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잠자코 있는데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었구나라고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보면요. 아마 이런 인식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완전 망사죠, 망사. 지금 거의 망했는데 저는 저분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국민의 70%가 모른다. 그럼 본인들은 안다는 거죠. 그거 왜 가만 냅둡니까? 간첩이면 고발해서 빨리 바로 잡아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간첩이다 하면서 또 고소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간첩인 분이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간첩인데 그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간첩의 하수인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무 구별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지금 다 뱉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이런 분이 공직에 단 하루 1분 1초라도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저는 항의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인사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넘겨줬습니까? 권력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인사를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이제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꾸고 당색을 빨간색으로 정했을 때 이제 이런 정말 진부한 색깔 논쟁, 간첩, 뭐 이런 빨갱이 이런 거에서는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쇄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런 간첩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간첩 정부 되는 겁니까?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예, 이승민 님도 그런 글 주셨어요. 그러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 70%도 간첩인가요? 한선희 님, 다 같이 손잡고 교도소로 소풍 가고 싶은가 보죠? 김영민 님, 대통령 인선을 보면 그렇게 고르고 싶어도 고르기 힘든 사람만 인선하네요. 수호천사님,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서도 안 받아요. 아까 김유정 의원 병원 얘기하셨어요. 임금님 기회 캔디님, 신인규 변호사님, 국민의힘 언제 바로 서요? 제가 그 이름 이번에 바꾸신다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거 좀 정말 개명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네. 정당 바로 세우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 당만 바로 세워서 가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외연 확대 쪽으로 제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이름을 똑같이 하고 국가 바로 세우기로 하죠. 이제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될 거예요. 나라 바로 세워. 나바세로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예, 계속 가요. 나바세. 나바세. 나라 바로 세워야죠. 나라 바로 세우려면 상식 필요하죠. 상식이 기본이 되고 또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픽스 함께 하십시다. 나라 바로 세우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김철근 실장, 김유정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